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늘 가슴 졸이는 뉴스가 더 많은 날들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부탄가스 청소년 이야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켰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정말 가슴에 쓸어내릴 만큼 처참하게 교실이 폭파가 됐고요.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했거나 혹은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나 다른 학교에서 2차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과 관련된 뉴스 보면서 참 나쁜 일인데요. 참 아픈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사건이 조금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모군의 나이 그리고 범행 장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사고와 범행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학교에서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것도 이제 15살짜리 중학생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은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불만을 가진 아이들이 많은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이제 앞서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알려진 것에 따르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친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반사회적으로 행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이모군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학교를 전학을 가면서 이제 꽤 그전에는 적응을 잘 했던 아이인데 그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적응을 못해서 결국 학교 부적응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옮겨간 학교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최소한 품행에 문제가 있다 하여 아마도 품행 장애 정도의 진단은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얘가 기껏해야 1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이제 어른들한테나 진단을 내리는 인격 장애로 볼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이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은 아직은 이제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기다 보니까 자아에 대한 관념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에 준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과대망상적 사고를 한다거나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어 보입니다. 예, 조금 그렇다면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친구는 미리 조금 저희가 그 단서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전학을 간 그 강남권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켰었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상담을 좀 받아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어른들끼리는 뭔가 얘에게 발달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학교에서 이 전학 부적응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존재감이 없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말도 안 걸고 선생님들의 인정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본인이 일종의 박대받고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울분이 막 쌓여 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이런 반사회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분출된 사건이 아니냐. 일종의 화풀이성 어떤 돌발 행위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되죠. 네, 이 화풀이성으로 좀 친사회적이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행동만 보면 굉장한 흉악 범죄입니다. 예, 화염 방사기를 만들기도 했고요. 사람을 찌르고 싶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자, 행동 이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의 행동의 동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뭐 어떤 적대감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요. 적대감이 있었군요. 네. 학교가 결국은 자기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고. 네. 그리고는 이제 이 동료 친구들에 대해서도 유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성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가하죠. 아무래도 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보복을 또 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도 찌르고 싶다 이렇게 이제 호소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원인과 결과를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어른들의 책임이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교실에서 부탄가스 폭발하는 불을 붙이는 장면이나 폭발 후 아이들이 대피하는 장면들을 직접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 뭐 조승희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심리 상태는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조차 놀라운 뉴스인데요. 네, 뭐 일종의 영웅 심리. 아까 본인도 과대 망상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네네. 남들보다 좀 더 뭐 위대한 사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마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런 연유는 아마 학교에서 전학을 뭐 본의 아니게 가게 되면서 네. 존재감이 없어서 결국은 욕구불만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인터넷에다가 이런 이제 센세이셔널한 이제 영상을 올리니까 지금까지 잘 말도 걸어주지 않던 사람들이 댓글도 올리고 질문도 하고 계속 이제 거기에 뭐 호응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얻고자 했던 일종의 존재감의 확인은 충분히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댓글이나 동영상이 결국 지금 나중에 재판을 받고 다 증거가 될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증거가 돼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이용이 될 거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생각이 미성숙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 얼마 전 미국에서도 생방송 중에 기자를 총으로 쏜 또 그걸 찍어서 올린 행동도 있었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 군은 아직 이제 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여서 뭐 사이코패스 이런 말을 쓸 수는 없는데요. 이런 류의 범죄, 즉 어떤 사회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벌이는 범죄, 우리가 조금 미리 알거나 대처할 방안은 없습니까? 보통 보면 어느 사건, 거대한 사건이 갑자기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미리 사소한 사건들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가 결국은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에서는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얘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없었던가 하는 부분이 지금도 너무나 아쉬움으로 남는 점이고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이 아이의 문제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뭐 이 아이의 그 고민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사라져버린 애착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예, 이 사라져버린 애착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노력 부족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군이 직접 학교에 수차례 상담을 신청을 했고요. 또 어머니와 함께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행히 이 희생자나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이 인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라난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큰가요? 아니면 조금 그런 성향이 있었다, 소위 말해서 좀 선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타고난 기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뭐 이 동양권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만을 이제 수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상호작용이 존재하고요. 네. 좀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고 좀 이렇게 자존감이 과잉으로 이렇게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환경이 결핍이 돼서 네. 그런 요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은 지금처럼 돌발 행위를 한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친구의 이런 여러 가지 욕구 불만을 좀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겠는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깝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정 그 시간을 넘어서면은 사실 그 다음에는 돌이키기가 어렵게 된답니다. 그렇죠. 예, 네. 성격적인 문제가 발생을 이미 해버리면 네. 그것이 지금 아마도 단순한 일회성 내지는 단기 상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군에게 심리 상담이나 치료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조금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은 15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성격이 완전히 형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거의 한 5년의 정도는 충분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처벌만 내릴 것이 아니고 좀 더 교육과 상담이 집중적으로 제공이 된다면 이 아이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이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사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폭탄 제조라던가 이 범행 수법을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조금 방치했거나 혹은 이런 아이들에게 이 인터넷이라는 것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인터넷상에 음란물뿐만 아니라 이 폭력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음란물만 어떤 검색어를 제재할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한 물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어휘에 대해서도 좀 단속을 하는 제재를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보스턴 폭탄 테러도 그렇고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끔찍한 범죄의 교과서가 되기도 한다는 건 놀랍습니다. 끝으로 이 이군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해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이 너무나 경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은 정체감 혼란으로 빠져서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이제 아이들의 변화를 좀 미리 감지를 하시고 아이들이 결코 학교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껴안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대학교 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함께했습니다. 네, 경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 어제 서민을 위한 정책 하나가 발표가 됐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었네요. 예, 그 국토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 이 대략적인 이제 내용이요. 네. 그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 그리고 그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이나 대학생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고령자 전세, 대학생 임대 등 매매 전세 임대 물량 확대해서 내년 중 1만 가구를 주거 취약계층에 추가로 공급한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낮춰서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고 정비 사업의 기부 체납을 토지 대신 현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한다 등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네. 그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한 대학생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충분치 않다.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네. 유일호 장관은 그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방침과 행복주택 등 맞춤형 주거 지원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등의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했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서민 그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 내 그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1인 가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1인 가구 중에서 이렇게 서민층이 많은데요. 예, 이번 조치가 조금 더 실효성을 발휘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빈병 얘기입니다.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전 지금까지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오른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전 그냥 갖다 버렸어요. 저도 재활용에다 내다 버렸는데 이게 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부터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점에 전달할 때 받는 이 보증금이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각각 40원과 50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인상되는 내용에 그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처 그 시행규칙 개정안을 환경부가 마련했는데요. 네. 세 병을 만드는 원가가 소주병 143원이고요. 네. 맥주병 185원이랍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보다 40-50원 정도 싼 가격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소주나 맥주 가격은 지난 20년 동안 2배 올랐거든요. 네. 그 보증금은 근데 그 빈병 이거 빈 용기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동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반환하는 동기가 약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돈을 좀 올려놓으면은 빈용기 재사용률을 현재 85에서 95%까지 높일 수 있다. 네. 이 얘기인데
주류산업협회 등 주류업계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왜 반대를 하죠? 예, 이게 소주와 맥주 완제품 가격이 네. 10%가량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거죠. 인상되면 좋냐? 아니요. 왜냐하면은 그 인상되면 또 안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해라는 거죠. 일단은 그 빈 용기 보증금 등 포함한 소주 출고 가격이 1,002원 수준이지만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게 된다라면은 1,097원으로 9.5%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일방적인 금액 인상만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빈병값이 오르면 소주값도 오른다 이런 논리인데요. 자, 문득 폐품이나 빈병을 수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노인분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두산그룹이 본격적으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다고요? 핵심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예, 두산이 뛰어든 이유 첫 번째, 이번 면세점 선정에 특허 선정에 면세점의 최강자 롯데가 네.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아, 굉장히 이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동대문이 네. 면세점 현재 입지에 굉장히 유리한데 그렇죠. 거기에 두산그룹의 두산타워 두타가 있다. 네네. 이겁니다. 아. 이번에 특허 신청하겠다라고 이제 두산그룹이 그렇게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두타그룹의 다른 층을 활용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두산그룹이 지금까지요, 기존 중공업 부분으로 이제 하면서 다른 사업들을 다 갖다 내다 팔았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쪽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롯데그룹이 지금 면세점 업계로부터 상당히 이렇게 퇴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일정 부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반 롯데 정서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허청에서도 롯데그룹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기회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롯데그룹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SK니 신세계니 경쟁자가 있지만 거기서 반 이상을 차지한 롯데그룹이 면세점으로부터 퇴출된다. 그럼 우리 자리가 있겠구나. 더군다나 우리는 두타가 있으니까 이거죠. 네. 자, 두산의 기회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라 살림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지 않아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지금 국가 부채 얘기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벌써 2, 3년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세민위원회 박강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탄성치 추이 및 국제 비교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예. 이게 우리나라 조세 수입 탄성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네. 여기서 조세 수입 탄성치라는 건요. 네.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 증가분을 의미하거든요. 아, 네. 경제 성장률 1% 증가하면 조세 수입도 1%. 그리고 이 탄성치는 1이 되는 거죠. 네. GDP가 늘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수치가 1보다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세 수입 탄성치가 2013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0.1이에요. 네. OECD 평균 1.99거든요. 네. 핀란드나 프랑스, 덴마크, 독일, 미국 다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 낮은 게 아니었어요. 2007년에는 1.8이어서 OECD 평균 1.1보다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조세 수입 탄성치 하락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법인세율 인하부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7조 감세로 인해서 당연히 들어와야 할 세금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이 원인이 됐다. 감세 정책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 이 모순 계속 방치하면요. 납세자인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면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을까요? 자, 돈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국가 재정을 확보할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8시 29분 4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고 잠시 듣고요. 스포츠 이야기 그리고 영화 이야기 만나보는 여유로운 목요일 아침입니다. 맥주 한 병 희야시 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지금 출근길 서두르고 계실 텐데요.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소해 보이지만 건강에는 크게 이롭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을 얻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네, 출근길 서두르고 있는 분들 빠른 길 알려주시죠.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 지역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근길 안전운전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국회대로는 서강대교 방면 화곡 고가 사거리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로동로 구로시장 입구 하위차로에서도 자전거 택시 간의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이 조금 전에 마무리되면서 지금은 큰 불편이 없습니다. 동작대로는 남태령 방면 경문고교에서 남태령 고개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동작대교 쪽으로 사당역에서 이수 교차로 구간도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따라 신사역에서 강남역 쪽으로도 신호 2번 이상은 필요한데요. 사평대로 신노년역 방면 설해마을 입구부터 3호 가든 사거리까지도 교통량이 많아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장지 나들목부터 수서를 지나 탄천 1교까지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활기찬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프로농구 스타인 국가대표 김선영 선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 받고 있다고 하죠. 예. KBL에서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김선영 선수가 이 프로농구의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이거든요. 네. 근데 이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이 김선영 선수가 포함됐다는 것이 어제 이 경찰의 발표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고요. 이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선수 인권은 물론이고 이번 달 12일에 개막하는 프로농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KBL에 불만을 사고 있는 거죠. 네. 이 김선영 선수가 이 대학 시절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인데 이 실명이 공개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불만이라고 봅니다. 예, 일부의 잘못이 전체의 또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로 가면은 좀 안 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축구 이야기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8시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라오스전이 열립니다. 밀집 수비를 뚫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8시에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이 라오스전이 경기도 화성시의 이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네. 이 라오스가 우리보다 전력이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밀집 수비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쉬운 경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표팀이 역대로 이 밀집 수비를 펼치는 팀에게 이렇게 뭐 쉽게 승리를 거둔 적은 별로 없고요. 이 슈틸리케 감독이 이와 관련해서 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겠다. 이 말의 뜻은 공격수들을 더 많이 배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 라오스 수비의 뒷 공간을 노리고 패스 성공률을 최대한 높이겠다. 이런 이 나름의 이 전술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최전방으로 공을 투입하는 것, 그리고 세트 피스트에서 득점을 노리겠다는 작전을 어제 밝혔는데요. 네네. 이 라오스가 워낙 밀집 수비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첫 번째 골을 뽑아내고 승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네, 조금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몇 대 몇으로 이길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뭐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뭐 손흥민 선수하고 이 포르투갈에서 뛰고 있는 석현주 선수의 키가 190cm이거든요. 네네. 근데 라오스가 한 평균 신장이 170cm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최소한 뭐 3골, 4골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정현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7년 만에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다고요. 이 정현 선수 US 오픈 남자 단식 1회전에서 호주의 제임스 더그워스 선수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우리나라 선수가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2008년 이영택 선수의 이 프랑스 오픈 이후 7년 만이거든요. 네. 정현 선수가 2회전에서 세계 랭킹 5위인 스위스의 바브리카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 과연 2회전을 뚫고서 3회전에 오를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자, 뉴스로 영화를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영화 자체가 뉴스가 되기도 하죠. 시네마인 뉴스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율 앵커께서 몸이 아프시다고요. 잠시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동진 평론가님께서는 영화계에서 대신할 수 없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너무 많죠. 네. 자,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부산영화제 떠올리시더라고요. 올해는 20회입니다. 어떻게 부산영화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는 좀 빨리 열리고요. 10월 1일 날 개막을 합니다. 부산영화제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최대 영화제이기도 하고 아시아 최대 영화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대 규모라는 것은 그만큼 상영작이 많다는 얘기고요. 300편이 넘는 그런 영화들이 상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영화제 11일 정도 치러지는데 300편 절대로 다 못 보죠. 많이 보면 한 20편 정도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영화들을 집대성하는 이유는 지난 1년 동안에 아시아권에서 만들어진 거의 모든 영화들 총망라한다 이런 뜻을 좀 지니고 있고요. 20회인 만큼 아시아 영화의 정체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작도 사실은 좀 특이하고 낯설게 보이는 그런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모제스잉이라는 인도 감독의 작품 주반이 이번에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는 물론 세계의 모든 영화들을 다 소개하는 그런 영화제이기도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아시아권의 영화들을 소개하고 아시아권의 영화들을 발굴하고 아시아권의 영화들을 세계로 진출시키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는 영화제인 만큼 이번에 그 많은 아시아 영화들 만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감독들 작품들이 대거 걸립니다. 예컨대 일본의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이나 소노스용 감독은 이제 필름 매니아들에게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감독이고요. 바흐만 고바디 같은 이란 감독 그리고 대만의 차이밍양 또
태국이죠.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깐느에서 황금 종려상까지 받았던 네. 그런 감독 역시 부산에 오고요. 또 역시 이란 감독인 자파르 파나이 같은 감독도 새 작품을 들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찾습니다. 아마 그을린 사랑이란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 감독 있죠. 드니 빌레브 네. 감독도 월드시네마 부분에 새 작품을 내놨고요.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또 필립 가렐 같은 유럽 감독들의 새 작품들이 대거 부산국제영화제를 네. 찾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감독 이름만 보면 일 때문에 이제 영화를 잘 못 영화제 때 못 볼 때가 많은데 속된 말로 이제 군침이 막 돌죠. 네. 차이밍 양이 어떤 작품을 새로 내놨을까 뭐 내지는 드니 빌레브라든가 또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같은 감독의 새 작품을 정말 기다려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저도 부산영화제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굴뚝이거든요. 네네. 아마도 많은 영화 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감독 라인업을 보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벌써부터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네. 작년에 비프 광장에서 행사를 하나 진행하셨죠. 네, 뭐 네네. 여러 개 진행합니다만. 네, 여러 개를 하고 계시죠. 이 부산국제영화제는 해운대 중심으로 열립니다만 네네. 여전히 남포동 일부에서 계속 그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배우 강수현 씨가 위원장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네. 이용관, 강수현 공동위원장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뭐 몇 개월 전에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내용을 네, 부산시장의 그렇죠. 발언도 있었고요. 내용을 좀 겪었었죠. 그래서 영화제가 올해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네. 영화제가 올해를 기점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로 가고 싶은 마음들 다들 갖고 계신데요. 멀리 가실 것 없습니다. 부산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산영화제 전에 네. 가까운 곳에서 DMZ 국제 다큐 영화제가 네. 열립니다. DMZ 영화제가 이제 9월 17일 날 네. 열리죠. 그러니까 부산영화제에 비해서 한 2주 앞서 열리는 거고요. 네, 9월 17일. 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DMZ 영화제이기 때문에 DMZ에서 네. 영화가 상영된다까지는 아니어도 네. 일단 개막식이 민통선 안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통선이라고 하면 남방한계선, 그러니까 네. 군사분계선에서 2km 밑에가 남방한계선 우리 쪽 GOP죠. 네. GOP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민통선이고요. 이쪽에 이제 캠프 그리브스라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얘기하면 그리브스가 그러니까 군 막사가 버려진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미군의 그 캠프가 있었고요. 네네. 미군 막사가 지금은 쓰여지지 않는 곳이 캠프 그리브스라는 곳인데 여기를 여러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DMZ 영화제가 개막식을 엽니다. 네. DMZ 영화제라고 하면 제목 때문에라도 세계에선 유일한 영화제죠. 네. 왜냐하면 DMZ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는요. 분단의 어떤 현실이 한반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다큐멘터리들이 대부분 분단 현실을 해소하고 또 이 평화와 네.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막작으로 선정된 나는 선무다라는 네. 작품은 선무라는 화가 얘기거든요. 네네. 선무라는 화가가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화가, 네. 미술 작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노출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탈북자고 이분의 그 얼굴이 노출될 경우에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위험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노출이 안 됐습니다만 이 선무 화가가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미술계에서 화제거든요. 네. 이 선무라는 분의 얘기를 담은 나는 선무다가 개막작입니다. 네, 네. 관람 포인트도 짚어주셨는데 아직도 조재현 배우가 네, 위원장으로 있죠. 위원장으로 있고요. 올해 7회입니다. 그래서 네. 조재현 씨가 경기도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에서 남경필 지사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올해 또 어떻게 치러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저도 DMZ 국제 다큐 영화제는 몇 번 가보고요. 네. 또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도 가봤는데, 그러셨죠. 네. 예,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를 갔을 때는 굉장히 뭐 도시 자체가 축제였는데, 네. 이 DMZ 국제 다큐 영화제는 네, 그렇죠. 지금 암스테르담하고 비교하시니까, 네네.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대 다큐멘터리 영화제거든요. 네네. 정말 그
전 세계의 다큐멘터리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암스테르담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다큐멘터리니까 표가 많을 줄 알았어요. 남은 표가. 근데 제가 가는 영화들마다 솔드아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그 암스테르담 시민들 또는 그 유럽 쪽 관객들의 집중도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다큐멘터리가 그런데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서 그 최우수상을 타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다큐멘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하면 여전히 좀 재미없고 딱딱하고 또는 좀 정치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은 다큐멘터리나 단편이나 많은 실험 영화들이 모든 상업 영화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DMZ 다큐멘터리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이 보시면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상업 영화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얼리티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번에 그 몇 편의 작품을 미리 봤는데요. 특별전 쪽에서 상영되는 작품 중에서 삐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내에서 그 사실은 이 우리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그 유인물, 그렇죠? 전단, 전단 그걸 가지고 사실은 남북 간 그 갈등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시의적절한 어떤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6.25 전쟁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잊혀진 전쟁의 기억 같은 영화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멀리서 열리는 영화제인데요. 일산, 뭐 파주 뭐 이런 데서 열리는 영화제입니다만 일산까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산도 영화제 보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요즘 국제적 표준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 영화제를 경험하면서 조금 우리의 시선도 그 정도 수준으로 높인다면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는 9월 17일에는 DMZ 국제 다큐 영화제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시선이란 영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 여전히 역시 이제 덴마크 감독이죠. 미국인인데 사실은요. 국적은 미국인인데 덴마크에서 활동을 덴마크에서 하고 있군요. 워낙 이제 이 친구가 다루는 이 감독이 다루는 영화들의 그 뭐랄까요 정치적 그 세기 이런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뭐 언론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랄까요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어려워서 덴마크나 유럽 쪽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조금 더 풍부한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이죠.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이 사실은 이 침묵의 시선이라는 작품이 오늘 개봉이 됐고요. 전작인 액트 오브 킬링이 워낙 국내에서 필름 매니아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던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 침묵의 시선은 인도네시아 얘기고요. 역시 전작도 액트 오브 킬링도 인도네시아 얘기인데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철권 통치, 군부 독재를 겪었거든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인도네시아 38년 동안 수하르토의 철권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부터 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대까지 합하면 18년 14년 하면 32년이니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서요. 아마도 침묵의 시선을 보시면서 야 이거는 먼 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동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겠네요.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인도네시아는 특히 이 수하르토 정권이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많은 양민들, 많은 그 국민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학살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100만 명에 이르죠. 이 침묵의 시선은 1965년에 발리에서 있었던 학살 사건 이것을 추적하는 그런 일종의 르포르 따주 같은 또는 인터뷰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학살당한 사람의 피해자의 동생이 학살의 주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당신 그때 왜 그랬어요? 내지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학살의 주체들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요. 역시 그것도 우리랑 좀 다르지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난을 하고 이런 비난이 주를 이루고 이런 다큐멘터리가 아니고요. 제목 그대로 침묵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주인공 화자가 침묵으로서 그 시선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고 역사적인 어떤 과오를 밝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피 한 방울 튀기지 않지만 뭐 끔찍한 현실 혹은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영화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과 생각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지나치게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다르지 않은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제 광주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이제 양민 학살의 어떤 정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뭐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뭐 배를 가르고 뭐 등등 아주 잔혹한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지만 영화 자체는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나 인도네시아나 많은 이제 현대사가 얼마나 많은 잔혹한 피해 역사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각성하고 통찰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역사를 되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저는 이런 영화들을 많은 젊은 관객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큐멘터리가 워낙 이제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영화를 통한다면 과거와 대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또 음악 준비해 주셨죠? 어떤 음악입니까? 그 메릴 스트립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개봉되는데요. 메릴 스트립과 이제 딸이 같이 나오는 그런 영화라고 해서 화제를 모으는 About Ricky라는 작품이거든요. 메릴 스트립은 배우로서도 유명하고요. 워낙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요. 가수 뺨치는 정도가 아니라 맘마미아에서도 가수죠 사실. 너무 영화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과시하면서 노래를 너무나 잘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가 노래를 잘 불러도 되나 할 정도로 잘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맘마미아에서 The Winner Takes It All 그러니까 아바가 불렀던 노래를 이제 메릴 스트립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젖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지켜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일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도 눈 크게 뜨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 보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YTN 라디오 김우성 PD였습니다.